네,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만 국회는 모든 게 멈춘 듯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유치원 3법이 숙려 기간을 채우고도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고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민식이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가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에 멈춰섰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출구 없는 치킨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통과를 외치던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일체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회 봉쇄 음모입니다.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민생 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타협을 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네, 국회가 멈춰선 이유, 민주당은 한국당 탓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민주당 탓이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보면 김영준 교수님, 일단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금요일에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이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그 권리예요. 네. 2016년 2월 달에도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단일한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게 아니고 199개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그리고 공수처법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는데요. 12월 3일 결국 내일이면은 자동 부의가 된 거고요. 물론 11월 27일 날 선거법은 자동 부의가 됐어요. 언제든지 이제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건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고육책이죠. 예. 전무후무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운 거라고 저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팩트로 얘기하면 본회의가 무산된 거는 결국은 한국당에 의해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예.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해서 결국은 본회의가 예. 못 열렸기 때문에 팩트로 얘기하면 필리버스터에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식이법은 포함이 돼 있지를 않죠. 그러나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여론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합법적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론은 자유한국당 쪽보다는 이게 굉장히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 쪽으로 좀 예.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 법안까지 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론이 좀 악화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질극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이렇게 쟁점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건 이유 있겠죠? 뭐 지금 그러니까 쟁점 법안이 그러니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그러니까 적용을 할 경우에 예.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아마 본인들의 단일 대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또 상당히 자신들의 투쟁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초기에 좀 판단을 잘못한 판단을 건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쟁점 법안인 나머지 법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199개 법안 중에서는 그 중에서 76개는 상임위 대안이에요. 상임위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190개 법안 중에 26개는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자가당착인 것이죠. 예. 근데 왜 이런 자가당착을 하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생 법안을 지금 이렇게 연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 이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밥그릇 정치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도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또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또 이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는 여러 내일 가지 자동 부의되니까요. 그렇죠. 자동 예. 부의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때 강행 처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60명 정도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공수처법을 그러니까 20대 국회 내에서 자동 폐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심기를 어느 정도 상당히 보살펴주는 측면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예. 있는 것이 아니냐. 말 그대로 지금 밥그릇 정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기는 크게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예. 좁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선거법, 공수처법 이 쟁점 법안들 때문에 지금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예산안도 논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법안 원포인트 국회를 얘기를 한 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만 그렇습니다.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평행선이 좁혀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네. 때문에 그걸 철회하라 철회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민주당 입장. 다만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정책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한국당이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한 식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민식이법을 통과하자는 거는 빨리 그런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법 속에서 이것을 뭐 필리버스터 조건을 달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것은 이것을 모두 다 야당 잘못 탓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여당의 리더십이 결국은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다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199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자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선거법을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나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선거법이라는 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다가 비난만 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래서 한마디로 해서 제가 볼 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회가 오히려 퇴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이 20대 국회가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최악의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막판까지도 마지막 정기 국회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아야지 서로에게 탓을 돌리면서 비난만 하는 거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이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안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헌법을 안 지키면서 유리하게 법 타령만 한다는 것은 저는 여든 야든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정말 이런 표현을 좀 죄송하지만 막장 국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이미 그런 표현들이 뭐 언론에서 나오고 네네네. 있는 상황인데요. 한 발짝씩 여야가 양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양보를 할 수 있는가? 지금 민식이법 원포인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려고 해도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한 거는 유치원법. 지금 그렇죠. 이미 유치원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고 숙려 기간도 다 지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여러 가지 비쟁점 법안들을 몇 가지를 좀 국민적 관심사인 법안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유치원 3법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하나씩 조율하다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막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면서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개혁 입법까지 다 같이 하자. 예. 그러니까 공수처 선거법은 제외하고 나머지 법들은 먼저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당장 민식이법은 뭐 여야 간의 쟁점은 없습니다만은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대로 지금 처리할 수는 없다. 예. 이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대안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여당이나 다른 당들이 지금 이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원포인트 국회에 지금 그러니까 응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나 그러니까 선거법이 상당히 중요한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법까지 다 이렇게 막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 자신들이 바꾸는 지금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명분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 더 이상 이제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두 당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도 관심이겠습니다만은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하냐 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마당에 그동안 얘기했었던 4+1 공조를 통해서 이제 표결 처리까지 가는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협상 종언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해찬 대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얘기한다는 거는 4+1인데 그럼 4+1에 대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이 모 방송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더니 네. 이 4+1 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말만 4+1로 해놨지 실질적으로 뭐를 했느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로만 저런 식으로 해놓고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저렇게 전개될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속에서 아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결국은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하게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의원직 총사퇴 나오고 저 다음에 예. 총선 거부 운동 벌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거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냐고 물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협상이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 구성력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그 회의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대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법을 가져야지 일방적으로 힘을 가지고 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데 왜 의원들이 295명인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예. 여당이 많은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쟁점은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가 지금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예. 뭐 극저가 저지할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일종의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보고요. 예. 이럴 경우에 결국 해결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대통령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을 경우에 국정 운영의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후에 여기서 있죠. 예. 오후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거는
여야 모두 못 풀 거다.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결심과 의지를 보일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좀 주목해 봅니다. 예, 국회에서는 이 치킨 게임을 풀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해법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차재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국회에 막혀 있는 난맥상을 뚫고 나올 해법은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국회를 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고 갖고 계신지는 의문입니다. 예.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한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과거식으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풀린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정치의 후퇴 아닌가요?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 때 네. 이러한 그 자체가 상당히 독단적이고 상당히 무리한 그러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왜 좀 더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그동안 경과할 동안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같은 경우 테이블에 돌아와라. 정치협상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시키고 난 뒤에만 들어오겠다는 식의 아주 강경한 자유한국당 태도 자체가 오히려 나머지 당들의 강경한 측면을 더 이렇게 조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당은 일단 국회 본회의 열어서 진행하고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 할 것만 하겠다. 이 사이 처리시키려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 날 한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그 신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이미 아니겠습니까? 무너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장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 대표가 강경한 그 입장에서 투쟁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예. 협상론, 온건 목소리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이 그러면 무조건 협상하자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최소한 2, 3일 정도의 냉각기는 갔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이 협상이 꽉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그러니까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면 저는 여야가 결국은 머리를 맞대는 예.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도 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협상의 주체들이 테이블로 모여 앉아야 이 다음 일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죠. 자, 오늘 아침 최고위도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2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그리고 우리들 병원의 거액 대출에 대한 친문 인사의 관여 의혹, 이런 의혹들을 접하면서 공작 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봅니다. 입만 열면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과 기만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네. 지금 청와대의 3대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다시 강한 투쟁에 돌입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대여 투쟁 수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으로 여당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저지하는 거로 묶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꼭 막힌 전국을요 2, 3일에 냉각기가 된다고 해서 풀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2006년 4월 달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96년 4월 달인가요? 2006년 4월이죠. 당시 사학법 개정으로 얼마나 전국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야당 대표가 50일간 장애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2006년 4월 달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2명의 원내대표를 부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 그다음 집권당이죠. 그리고 이재호 당시 야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통령이. 예. 나도 사학법을
간철시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건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양보합시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사학법이라는 것이 개정된 걸 다시 재개정하는 걸 가져간 거죠. 예. 사학법도 그랬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모든 이득이 걸려 있는 선거법을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같이 긴급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밤샘을 새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만이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외교 문제와 포함해서 이 여러 가지 위기 문제를 예.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거는 만약에 오후 수보회의에서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합의 정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지금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네. 뭐 그만한 협상에 대한 테이블을 많이 줬다고 하지만 핵심을 빠놓고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어떠한 경우로도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데코레이션으로 해서 포장만 해서 협의 들어간 다음에 분열이 되면은 우리 그동안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깬 건 결국 한국당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결국은 선거법은 누가 받으라도 국민들이 받으라도 게임의 룰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만 보장만 된다면은 왜 야당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고 협상이지. 예. 핵심적인 사항을 빼놓고 나서 무조건 철회해라, 무조건 혁신에 임하라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예. 자유한국당은 또 과거와 같이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포용의 리더십을 예. 지금 이 시점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꽉 막힌 전국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게 됩니다. 상징적이라도 합의 정신을 언급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다면 국회 난맥상을 풀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황교안 대표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서 복귀한 최고위 회의 여는 그 장면도 보셨고요. 정미경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 단식 좀 이어가는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의혹 제기하면서 이게 공수처법 반대와 좀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단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당의 장악력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지금 자신의 단식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완전히 제재하는 상황도 예.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게이트성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여야 협상 자체가 재개될 수 있느냐? 저는 뭐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우리 김영주 교수님께서 계속 대통령 역할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 지금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면 어떻게 잘못 메시지가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청와대가 자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공세에 거기가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야의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돼서 협상이 꽉 막혀 있다고 하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했을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사이드 쪽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225석 대 75석이 아니라 250대 50. 그리고 연동형 그러니까 비율도 50%가 아니라 20%, 30% 상당히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협상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걷어찬 상황 아닙니까? 아예 이런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등장을 해서 다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모든 촉대를 매라는 식의 해법 자체가 저는 좀 무리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한국당은 지금 청와대 관련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주말 새 지금 더 뜨거워졌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일을 했었던 이 검찰 수사관 숨진 채 발견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예.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정비서관이 자기 권한 바깥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첩보를 입수를 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 첩보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 중에서 비리 의혹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만 하지 그 수사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관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여러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주말 통해서 혹시 이 민정비서관 쪽에 특별팀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 분이었던 분이 오늘 스스로 아주 슬픈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얘기하는 부분들과 경찰이 얘기하는 것과 백원호 직원 전 민정비서관이 얘기하는 거와 말이 다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무슨 뭐 검찰의 정치 의도를 갖고 한 거라든지 이렇게 또 다시 가져가고 또 결국은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못하면요. 역대 국회에서 볼 때 이것은 국정조사로 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라고 좀 봅니다. 예, 어쨌든 이 A 수사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었던 것도 맞는데요. 게다가 이 수사관 포함해서 백 전 비서관 특감반이 울산 경찰청을 방문했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더 이제 공방이 치열해졌었는데 또 왜 방문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노영민 비서실장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불협화음을 해소하려고 방문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게 됐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자기 업무 소관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현 씨에 대해서 그 감찰한 내용을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현장에 내려가서까지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서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차재용 교수님, 네. 고래고기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실 고래고기 사건 중앙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는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었던 상황입니다. 울산하면 고래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고래는 인위적으로는 포획은 못하지만 쳐놓은 건물 같은데 걸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이 잡힌 고기들은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힌 고기가 자신들이 그냥 쳐놓은 건물에 그냥 잡힌 고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은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고래를 잡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불법 포획이 아니냐. 검찰은 그러니까 불법 포획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고래에 잡힌 고기를 다시 업자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업자는 그걸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받고요. 이 상황에서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담당 검사가 업자와 뭔가 이 조금 뭐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담당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가로 해서 또 밖에 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립하면서 상당한 그 지역 차원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울산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그렇죠.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있지만 국정의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여론 동향도 포착하는 것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는 아마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근원 문제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네.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차라리 법무비서관실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명 자체도 상당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여론 동향을 파악할 만큼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갈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여기에서는 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저것을 알기 위해서 울산으로 내려간 비서관이 오늘 그 어저께인가요? 목숨을 끊은 A 비서관과 같은 비서관 아닌가? 같은 동일인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석연찮아요. 아직 저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왔었던 A 비서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 그런 부분 속에서 명쾌한 대답이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꼭 민정비서관에 있는 A 비서관이 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의문이 또 제기될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벌써 이거는 뭐 검찰의 수사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권력과 그 연관된 부분 속에서 특히 이것이 선거 개입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악성 아닙니까? 다른 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청와대가 이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뭐 비호하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으로 오늘 청와대 비서관이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고래 고기를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만 내려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울산시장 첩보 사건 수사를 위해서도 내려간 것이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논평이 나왔는데요. 민정비서관실 감찰 반원 이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울산시장 사건 점검했다는 보도도 이 감찰반원이 숨진 감찰반원이 점검했다.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 자체가 지난 울산지검에서 이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울산 경찰청에 가서 이 사건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뭐 점검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A 수사관이 사실 그 부분을 점검을 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뭐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오늘 청와대는 지금 이 당시 이 A 수사관이 그 관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든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A 특감반원 사망 이후에 메모 형식의 유서 일부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검찰의 이 부분도 사실 가족밖에 모르는 건데 언론에 또 흘리는 거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서 검찰만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저게 노출됐다는 것보다도 왜 미안하다고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나 또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나 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론과 남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 이상이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하는 속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그랬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소신을 갖고 수사하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 속에서는 이제 뭐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이냐라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라고 네. 봐요. 저는 그래서 언론이나 청와대도 그 부분 속에서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다.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제 황운하 네. 지금 현 대전경찰청장인데요. 명예퇴직을 하고 내년에 이제 총선에 총선에 나오려고 예. 했는데 이게 지금 무산이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경찰 규정상 안 된다. 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예. 자유를 심하게 그러니까 지금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예. 본인은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하면서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근데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고발당한 건 1년 6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본인이 지금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발당 그러니까 피고발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 처분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3개월이 훨씬 넘은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자신이 뭔가 정치적 거취를 뭔가 예. 자신의 그러니까 이 거취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걸 들고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상당히 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당시 김기현 그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 그 검찰의 상당히 좀 이 비협조 또 나름대로의 예. 그런 또 이 그 뭡니까 이 일종의 방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무혐의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자체가 예. 상당히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해서 관건 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사실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명예퇴직이 안 됐고 내년 총선에는 나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총선 관련해서 좀 거취가 주목되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논란이 됐었던 흑석동 상가 건물 팔고 차액은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한 건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네.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자기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예. 또 다른 논란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용히 이번에 매각하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흑석동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오해가 될까 봐 또 오히려 이런 저는 거꾸로 입장을 했으면 밝혔는데. 어땠나 생각이 예. 좀 들거든요. 빨리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와준 기부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예. 했었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는 군산을 아마 지금 지역구로 생각하면서 지역구 다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얘기한 바는 없죠. 없죠. 근데 예.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은 이제 총선과 관련.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저는 이번엔 총선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정성을 유지하고 순수성을 얘기하려면 나는 총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바깥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훨씬 더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좀 규칙을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박수를 보내는 분도 있고 또 비판을 하는 분도 있고 정치권에서는 좀 엇갈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